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선 총독들이 일제시대 조선에 와서 무슨 일들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일제시대 36년의 그 통치를 받는 동안 9명의 조선 총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 명단이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은 요 세 사람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초대 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대 총독으로 온 하세가와 마코토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 두 차례 3대 총독을 하고 5대 총독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문화 통치를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 다음에 바로 그 5대 아래 6대의 우카기 가즈시게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데라우치, 사이토, 우가키 총독은 적어도 우리 현대사를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산업문명사회가 세계적으로도 성공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진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참 이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냥 일제 36년은 역대 그 군인 출신 총독들이 와가지고 그냥 뭐 무자비하게 수탈을 하고 착취를 했다라고만 가르치니까 그 시대에 뭐가 어떻게 됐기에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의 공백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초대 총독, 우리 역사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이 데라우치는 아주 희대의 악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악인 열전을 쓴다면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토 히로부미에 이어서 이 데라우치 총독이 아마 두 번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국을 영구적으로 식민 지배하기 위해서 한국사를 왜곡 조작을 지시하고 실행한 우두머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국의 문헌사료와 문화재를 약탈해간 희대의 도둑이다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고 총독 재임 시절에 무단 통치, 헌병 통치를 시행해서 한국의 일본화 작업에 몰두한 사람이다. 또 토지조사 사업을 비롯한 경제 수탈 정책을 수행한 사람이다. 또 백오인 사건 등을 조작해서 민족주의자들을 감옥에 가둔 거의 뭐 악마나 다름없는 인간이다라고 우리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누누이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역사를 그냥 우물에 앉아가지고 개구리가 우물바닥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아니라 적어도 세계사적인 관점, 동아시아 관계사적인 관점, 이런 관점에서 과연 그 시대에 세계는 어떻게 돌아갔고
일본은 어떻게 돌아갔는데 우리는 어땠는가 하는 이런 어떤 비교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를 좀 바라보자 하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데라우치 같은 우리 역사에는 정말 시대의 악인으로 기록된 사람도 일본 역사라든지 세계 역사로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우리는 이제부터는 열린 마음으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과 그런 시각과 그런 관점을 가져야만 우리의 역사가 적어도 세계사적인 판에서 우리가 이런 판단을 했는데 이런 판단이 잘했는지 옳았는지 그렇는지에 대한 가치 기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데라우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한 16세 정도 되는 해에 군인의 길을 걸어서 나중에 육군 대신 그리고 조선 총독을 마친 후에 일본 총리에까지 올랐던 좀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1852년에 조슈번의 사무라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래 성은 데라우치가 아닙니다. 우타다라는 성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이 양자 제도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데라우치 가네모리라고 하는 외가 친척의 입양이 돼가지고 양자로 가가지고 데라우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6살 때 1868년에 보신전쟁이라고 해서 이 막부, 그러니까 이 메이지 유신에 반대하는 이 막부 세력과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려고 하는 세력이 이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16살의 나이로 참전해서 막부군과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새로 일본군이 만들어졌는데, 그 일본군이 만들어졌을 때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해가지고 군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1877년에는 그 사이고 다카모리가 반란을 일으킨 그 서남전쟁이라는 세이난 전쟁이라는 데 참전해가지고 오른팔을 다쳐서 이 사람은 평생 오른팔 불구였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군에 있으면서 일본 군의 요직이라는 요직은 전부 섭렵을 합니다. 35살의 나이에 일본 육사교장을 했고, 청일전쟁 때 운수통신사령관을 했고, 육군 3대 보직이라고 하는 육군 교육총감, 육군 교육대학 총장 같은 하여간 일본군의 핵심 요직은 다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메이지 시대에 이 일본이 치른 거의 모든 전쟁,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신전쟁, 세이난전쟁,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아주 뛰어난 공적을 세웠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 철도에 관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만주철도 설립위원장을 역임을 하고, 나중에는 조선 총독을 역임한 다음에 일본 총리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선의 이제 초대 총독이 됐습니다. 총독이 돼가지고 내가 조선을 어떻게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통치 방침을 밝힌 이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조선을 어떻게 통치하겠다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곤궁한 처지에 빠져있던 반도의 민중을 구제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문명국 대열에 속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양훈련을 쌓고 경제의 진보와 문화의 향상을 추구하겠다. 그러한 나의 정책을 나는 신영토의 문명화 정책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서양 것을 받아들여서 근대화해서 효과가 입증된 일본의 근대식 교육제도, 언어정책, 그 다음에 산업정책 이런 걸 들여와가지고 조선 사람들을 어쨌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노라 이렇게 밝힌 것이죠. 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저놈은 저거 뭐 밥 먹고 뭐 일본이 뭐 나쁜 짓 한 건 얘기를 안 하고 잘한 것만 얘기를 하냐 그러는데 나쁜 짓 한 건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얘기 안 한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뭐 좋아하고 흠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욕을 하도 많이 얻어먹어서요. 좀 노루제 비슷한 거 걸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자, 일본 정부는 그 당시에 이 조선이 대한제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폐지하고 다시 조선으로 그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우리의 정식 명칭은 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은 식민지가 아닌 외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본토는 내지다. 그래서 내지에 있는 모든 제도를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의 법률과 제도를 조선에까지도 동등하게 시행하겠다라는 뜻에서 외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구호와는 달리 이 일본은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총독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동아주의를 표방을 해요. 동아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선을 아예 일본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일본의 한 지방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거를 일본 사람들은 조선의 시국구화 내지는 규슈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시국구는 저 일본 본토 섬에 있는 그 시국구 섬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조선을 일본의 하나의 지역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인구 거의 2천만에 가깝고 어느 한 나라의 역사가 그래도 몇천 년을 이어온 이런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도 이 조선 총독부 30년사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제 그 조선 총독부를 운영한 지 30년이 되는 해 우리가 도대체 이 조선을 어떻게 통치를 했는지를 자기네들이 이제 쓴 일종의 그 자료집인데 이 자료집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는지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계 각국은 병합이라는 큰 사업이 데라우치 통감의 세심한 주의 아래 참으로 평온무사한 가운데 실행된 것을 경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경험이 부족한 일본은 다른 나라를 식민 통치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부족한 일본이 이러한 대규모 영토를 완전하게 통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세계는 확실히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 제국은 한국 병합에 의해 중대한 책임을 느낀과 동시에 미중유의 시련을 만났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조선을 식민 통치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지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이제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합해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이제 격화시키고 자기네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당시에 그 조선에 13개 도가 있었습니다. 13개 도의 장관, 요즘으로 치면 도지사입니다. 도지사 중에 6명은 대한제국 정부의 관찰서에 있던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일본인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절반 정도를 조선 사람을 임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 산하에 요즘에는 우리는 이제 도 아래에 뭐 시군이 있는데 그 당시는 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의 책임자인 부유는 일본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 아래에 있는 군수는 모두 조선 사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합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한국 사람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뿌린 사실을 제가 지난 그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를 병합기념 은사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천만 엔이라는 그 은사금, 지금으로 치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걸 은사금을 발행해 가지고 각계에다가 제공을 했고, 그리고 1915년에 다이쇼 천황이 즉위했는데, 그때도 이제 은사금하고 하사금을 제공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뿌려가지고 조선 사람들의 인심을 얻으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리고 1912년에 메이지 천황이 사망해서 다이쇼 천황이 즉위하고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가지고 일본은 영국하고 그 당시에 이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편에 서서 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막 격변하는 세계사에도 불구하고 이 데라우찌 총독은 내가 약속한 조선을 어떻게든지 문명 통치하기 위해서 개혁 정책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얻음으로 인해서, 일본은 원래 이 섬나라고 해양지향적인 국가였는데 조선을 이 발판으로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하는 대륙국가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륙으로 향하기 위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일본 군대를 만주까지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서 철도를 놓고 도로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데라우찌 총독이 조선을 통치를 하는 그 통치 방식을 무단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단 통치라는 것은 군대, 헌병, 경찰 같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조선을 통치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단 통치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학교의 교직원들도 모두 제복을 입고 칼을 차라.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교직원, 교장 이런 사람들이 군복을 입고 칼을 차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둘째, 학교에서 일본 국가를 제창하라. 셋째는 학생에게 군사훈련을 실시하라. 이래가지고 마치 병영국가 비슷하게 이 조선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에 총독부령으로 이 공창제도를 시행을 해가지고 이 매춘을 국가가 허가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조선에 일본 사람들이 와보니까 이 성도덕, 성문화가 너무 문란해가지고 이거 이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 공창제를 도입을 한 거 아닌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단 통치 중에서도 조선 사람들이 가장 정말 수치스럽게 여긴 부분이 뭐냐면은 태형제도라는 것입니다. 태형제도라는 거는 조선시대로 치면 곤장을 치는 그런 형벌이 있는데, 그 곤장을 치는 형벌을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켰다는 뜻입니다. 1912년 3월부터 조선에서 태형령이라는 걸 시행을 했는데, 이 태형령은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많이 진출해서 일본 사람들도 조선에 살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태형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만 태형을 실시를 한 거예요. 특히 여자하고 노인, 어린아이는 태형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태형이라는 것은 16세에서 60세 남자 중에서 아무나 태형을 한 게 아니고요,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구류자, 그리고 1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에 한해서 태형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다 한 게 아니라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자산이 없다고 인정될 때 태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시대 이 태형제도하고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시행한 태형제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조선시대에도 이 장형이라는 것을 실시를 했는데, 이 장형은 원래 이 조선은 원래 이 법이, 형법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 중국의 그 명나라 시대 형법을 그냥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걸 이제 대명률이라고 하는데, 명나라의 그 형법을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조선이 이걸 독립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학자들 간에 뭐 이견이 많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을 몽둥이로 패는 이 몽둥이가 조선 초기만 해도 엄격하게 이 굵기와 길이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곤장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그림 보면은 저 곤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몇 대 맞으면 허리가 부서지고 이 엉덩이 뼈가 부서지고 장이 파열돼 가지고 곤장을 맞으면 죽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장형은 태형의 한 일종이며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태형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하여 사망했다. 엉덩이를 치는 경우 현장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골반, 골절 등으로 죽고, 그 다음에 너무 이게 크고 때리는 이 강도가 강하다 보니까 그냥 곤장 몇 대 맞으면 장이 파열돼 가지고 다 죽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아주 엄격하게 이 사람을 때리는 이 매의 그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너비는 0.8cm, 길이는 55cm. 조선 태형령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그러니까 때리는 막대기는 대나무 조각으로 만들고 3으로 세례 방향으로 싸매가지고 때리는데, 때리는 것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번에 30대 이상은 못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 조선시대 일본 사람들이 한 태형은 비밀리에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죄질이 나빠가지고 30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한 번에 다 때리는 게 아니고요, 한 회에 30대 이상을 못 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하고는 조금 태형의 방식이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사람들은 안 때리고 조선 사람들만 때리니까, 야, 이놈들이 이거 인간 차별하냐 하고 엄청나게 이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사람들이 왜 태형제도를 시행을 했을까요? 이 태형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야만적인 형벌이잖아요. 요즘에 싱가포르에서는 지금도 태형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왜 그랬을까? 우선 첫째로 감옥시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다 잡아놓으면 모든 게 다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잡아놓으면 이 사람들을 최소한도로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도망 못 가게 가둬놓으려면은 소위 말하는 교도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도소만 있으면 됩니까? 거기에 간수가 있어야 되죠. 밥해 먹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이 사람들 먹이려면 또 식량 돼야죠.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 감옥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드는데, 그 당시에 감옥시설이 형편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 잡아다가 이거 전부 감옥에다 집어쳐놓자니 한도 끝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보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매라는 이 공포심과 수치심을 유발시켜가지고 다시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일종의 이 강압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태형제도를 시행한 사람들은 무슨 제목으로 얻어맞았느냐? 여기 보시면 가로수를 꺾으면 5대, 집안 청소를 게을리하면 10대.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느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 사람들이 집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강이니 뭐니 이런 거에다가 일을 보고 그를 길거리 아무데나 막 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뭐 완전히 파리들이 막 끓고 막 이 위생에 뭐 안 좋으니까 제발 이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도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오물을. 그 다음에 덜 익은 감을 판다. 이거 상당히 좀 상징적인 건데, 그러니까 뭐 상한 음식이나 뭐 익지 않은 뭐 과일이나 이런 걸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배탈, 설사 이런 걸 일으켜서 질병의 요인이 되게 만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80대, 우통을 벗고 일하는 사람 10대, 도살 허가 없이 개를 잡는 사람 40대, 학교림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 50대. 이거 무슨 뜻이냐?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이게 범죄 행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무시로 막 그냥 뭐 산에 가서 막 아무 데나 가서 나무를 베우고 뭐 이런 일을 벌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잡아 쳐놓으면은 범법자, 소위 말하는 이 호적의 빨간 줄 가는 이런 범죄자를 너무나 많이 양산을 하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태형제도를 시행한 것이죠. 그래서 총독부가 태형은 조선인 실정에 잘 적응하여 그 효과가 상당히 양호했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총독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호한 정책이었는지 몰라도 얻어맞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3.1운동의 한 원인이 돼서 나중에 태형제도를 문화 통치를 하는 사이토 마코토 총독 시절에는 이 태형제도를 없앱니다. 태형제도를 왜 실시했는지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데라우찌라는 사람이 와서 이 조선의 어떤 문명 통치를 하기 위해서 뭘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선에서 세금이 안 거치는 거예요. 왜 세금이 안 거치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신영토 조선의 질서 유지와 부원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있어야 뭘 개발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이 나올 곳은 어디, 뭐가 있습니까? 일본 본국정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본국정부에다가 손을 벌립니다. 아니, 내가 지금 조선을 좀 어떻게 먹여 살려가지고 여기 있는 이 식민지 백성들도 일본하고 똑같은 국민으로서 뭔가 먹고 살게 하려면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 일본 정부가 알아서 해주시오. 이렇게 돈을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1911년과 1912년에 조선 총독부 예산 중에서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보충금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에다가 이제 일본 정부가 돈을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보충금이 조선 총독부 예산의 약 20%를 차지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와서 조선에다가 철도 놓고 도로 놓고 전기시설하고 수도 놔주고 한 그 돈은 조선 사람들이 낸 돈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져다가 조선에다가 이런 시설을 했다는 뜻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해군 군축 예산 같은 그 긴축 재정을 통해서 마련된 경비를 조선 총독부 보충금으로 투입을 하기 시작을 해서 드디어 조선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총독부 경비 충당을 위해서 조선사업 공채법을 반포해가지고 공채를 발행을 합니다. 그 공채를 누가 사주느냐? 일본 정부가 사줍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들여온 거예요. 일본 정부가 공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돈을 들여다가 조선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제부터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산에다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당시 요 사진 보시면 저 민가 위에 저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죠? 왜 나무가 없을까요? 조선 사람들이 온돌을 마련해놓고 온돌에 땔감이 없으니까 그냥 뭐 때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해다가 배다 떼지 않으면 밥도 못 해먹고 물도 따뜻하게 데워 쓰지 못하고 겨울이면 얼어 죽으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나무 배다가 뗀 거예요. 그러니 산에 나무가 남아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나라가 이 꼴이 뭐냐 이거. 나무 심자.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의 이 주장이 뭐냐? 치산을 하지 않으면 치수를 해도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인공조림 사업을 거국적인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15년부터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치수사업 10개년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상, 수위, 유량 등을 실측조사해서 도대체 비가 얼마나 오는지, 비가 오면은 뭐 하상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내서 물기를 관리하기 시작을 했고 병충해를 구제하고 임업시험장을 정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 일은 뭐냐? 조선 사람들이 그냥 전염병이 돌면 떼죽음을 당하는데 이거 뭔가 치료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병원을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데라우치라는 총독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인생의 우환은 질병보다 가혹한 것이 없다. 종래 조선의 의술은 유치한 경지에서 벗어나지 못해 병고에서 구제하여 천수를 다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이것이 내가 보니까 가장 통탄할 일이다. 그러니 병원을 줘야 되겠는데 뭔가 돈도 없고 그러니까 통감부 시절에 이 데라우치가 제3대 조선 통감으로 와서 조선 총독이 되는데 통감부 시절에 한국 주차군이 가지고 있던 의료시설, 기계, 약품 등을 전부 야 너희들 다 내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각 도에다가 자해의원이라는 근대식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총독부가 각 도에다가 자해의원을 증설을 해서 의사를 배치하고 양약을 갖춰 아픈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공공단체가 위생사업을 담당을 합니다. 이 위생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뭐냐? 조선에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거의 20년, 30년 동안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선 사람들이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는 일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집에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변 본 거 아무나 그냥 길거리에다 내다버리고 그러니 이게 그냥 뭐 전염병의 원인이 되고 그러니까 해마다 지방비에서 상당한 보조를 해가지고 오물 청소를 하고 상하수도를 개선하고 화장실을 개량하고 공동 우물을 관리하고 전염병 격리 병사와 화장장을 설치를 하고 종두 보급을 일본 사람들이 해줬습니다. 또 전문가를 동원해서 각종 전염병, 풍토병, 그 당시에 이 조선 사람들이 이 민물 고기를 회를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 디스토마가 아주 성행을 해가지고 이 폐 디스토마 연구, 성홍열 이런 걸 연구를 했고 1906년부터 인천, 평양, 부산, 목포, 서울 이런 데다가 수돗물을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라우치 총독 시절에 총 12개 도시에다가 수돗물 설치를 해가지고 이 상수도를 설치를 해가지고 수돗물을 공급을 했는데 1912년에 한국인 9,893호, 일본인 8,003호의 수돗물을 공급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서부터
깨끗한 물을 우리가 먹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이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초 시설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는 사실을 왜 우리는 몰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또 조선에는 1910년 한일 그 병합 당시에 뭔가 이 근대식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해봤자 간해수공업 수준 뭐 이런 그 단계였는데 1911년에 데라우치 총독이 조선에다가 조선피역이라는 그 일본 자본을 유치해가지고 이 피역회사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그 자본이 조선에 진출해가지고 뭔가 막 공장을 운영하고 하면서 이윤이 나는 걸 보니까 그 이후에 많은 일본 자본들이 조선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미쓰비시 제철, 오지제지, 다이니온 제당, 오노다 시멘트 같은 이런 그 기업들이 조선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병합기념 은사금이라는 것이 이제 조선에다 뿌려지다 보니까 이 돈으로 뭔가 기업을 한번 일으켜보자 그래가지고 제사, 그러니까 이제 누에고치를 키워가지고 그 비단을 짜는 제사, 방직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술자를 양성해야 되는데 이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공업전습소라는 것을 설립을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경성공업전문학교라는 것으로 발전하는데 이 경성공업전문학교가 오늘날 서울공과대학의 전신입니다. 서울공대는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1914년 전국에 있는 113개 전습소에서 525명이 교육을 받고 나가가지고 방직업, 제사업 이런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916년에 경성공업전문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수업년 한 3년에 염직, 잠업, 응용화학과를 설치해서 이때서부터 조선에 이제 엔지니어가 배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조선총독부는 그 국고보조금을 투입해서 농촌에다가 소규모 이제 그 공업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1911년에 한국 최초의 방직회사인 경성직류라는 것이 창립을 하는데 이 회사가 나중에 경성방직이라는 그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 대규모 방직회사로 발전을 하고요. 1912년에 부산의 철도호텔, 신의주의 철도호텔, 금강산의 금강산호텔, 내금강 장안사의 호텔을 만들어가지고 이때서부터 이제 근대식 숙박시설이 운영되기 시작을 했고 1912년 12월 서울에서 택시 영업이 개시가 됩니다. 다 데라우치 총독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이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일본 기업들이 막 조선에 와가지고 뭔가를 해가지고 돈을 벌고 뭐 이러니까 야, 우리도 저런 걸 배워가지고 조선 사람도 뭔가 기업을 일으키자. 그래가지고 1913년 7월에 박영효, 유길준, 송병준 이 세 사람은 다 그 친일파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조선무역이라는 것을 설립을 해서 무역을 시작을 했고 1917년에는 안희재라는 사람이 부산 상인들을 연합해가지고 백산무역이라는 것을 설립하고 진남포에 조선제분 같은 것을 설립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기업활동하니까 돈 버니 우리도 우리 자본으로 한번 기업을 일으켜보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1910년에 이 회사령이라는 걸 내려가지고 조선에서 이 공업회사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하려고 했는데 그런 그 회사령에도 불구하고 1915년 이후에 매년 300개 이상 막 그 회사 공장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1920년까지 2000개가 신설이 됩니다.
왜 그랬나 가만히 보니까 조선 총독부가 와서 조선을 보니까 야, 이거 조선은 이 농업만 가지고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구나. 그러니 회사력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그 회사를 좀 키워서 이 사람들 먹고 살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려면은 이 공업을 발달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시험소라는 걸 설치해가지고 중앙시험소에서 공업화의 기초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염직이라는 건 염색을 하는 겁니다. 염색이 왜 중요했느냐?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무슨 염료가 없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 백이민족 그러면은 조선 사람들이 뭐 순결한 흰색을 좋아해가지고 흰 옷만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이민족이야. 자랑스러운 베라의 교손 뭐 후손 단굴의 그 뭐 후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가 흰 옷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염료가 없어서 염색을 못해서. 네. 이 얘기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염직, 요업, 응용화학, 양조 이런 거에서 기술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조선 총독부가 중앙시험소라고 만든 이 시험소가 오늘날 어디냐? 여러분 서울 그 동숭동에 가시면 옛날 서울대 그 물리대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방송통신대학이 됐어요. 방송통신대학에 가면은 방송통신대학교 별관 건물이 지금 남아있는데 그 별관 건물이 바로 이 조선 총독부가 만든 중앙시험소 건물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그 철도 도로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면서 이제 대륙으로 향할 수 있는 뭔가 통로를 만들다 보니까 야, 우리도 이제 그 배 타고 바다로만 나갈 게 아니라 이제 육지를 통해서 대륙으로 향하자. 대륙 국가를 향한 뭔가의 움직임들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는 뭐 국제관계에 있어서 뭔가 말로 하다 안 되면은 군대를 투입해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일본군을 만주까지 신속하게 수송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송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도가 있어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철도 도로를 놓는데 가장 전문가가 누구냐? 바로 이 데라우치 총독이었다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한반도에 설치된 이 철도, 그러니까 경부선,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그 다음에 경의선, 서울에서부터 의주까지, 그 다음에 호남선, 목포에서 서울까지, 경원선, 서울에서 원산까지, 또 함경선, 원산에서 저 회령으로 해서 두만강까지. 이 철도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놓은 게 아니고요. 일본군을 만주로 빨리 실어나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군대를 실어나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철도가 조선의 산업 발달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문명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터넷이 있죠. 인터넷도 원래 이거 군대에서 사용하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군대에 필요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류 사회에 적용이 돼가지고 뭐 발달한 것들이 뭐 부지기수인데 결국 한반도에 일본 사람이 놓은 철도도 마찬가지라는 뜻이에요. 데라우치 총독은 청일전쟁 때 운수통신 사령관으로서 이 운수 분야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 전문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부선 철도, 경의선 철도 이런 거를 제일 먼저 놓자고 주장한 사람도 데라우치 총독이었고, 러일 전쟁 때 이 일본이 이 러시아가 만주에다 놓은 철도를 뺏어가지고 그걸 남만주 철도 주식회사라서 만철이라고 하는데 만철을 설립하는 그 초대 위원장도 데라우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선 그 총독들이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조선의 철도를 놓는 일과 조선의
도로를 까는 일, 그리고 전쟁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통신수단이죠. 통신수단을 만드는 일에 역대 총독들이 다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오늘날 이 철도가 일본 사람들이 1945년에 망한 다음에 다 일본으로 쫓겨갔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돌아갈 때 철도 다 뜯어가고 전신선 다 걷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받아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산업화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일본이 그 한반도를 연결하는 이 철도망을 X자형의 이 철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서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주로 남북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철도를 놨습니다. 이걸 이제 종관철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관철도라는 게 뭐냐? 부산에서 서울을 거쳐서 신의주에서 만주로 가거나 아니면 저 경원선을 통해 가지고 함경선을 통해 가지고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군이 대륙으로 향하는 이런 그 물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이렇게 종관철도를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그 철도를 놔준 결과 우리가 해방 후에 다 이거 우리 재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할 때 이 철도가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남겨준 도로가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만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요즘에 좌익들이 무슨 국민학교 이름도 이거 일본 사람이 진 거니까 초등학교로 바꾸자, 무슨 용어도 다 이거 일본이 만든 거니까 없애고 다른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경부선 철도 다 걷어야 되고요. 일본 사람들이 놔준 전신선 다 걷어야 되고,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준 신장로 다 걷어야 되고, 저 화천댐, 청평댐 다 때려 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한반도에 자기네들도 열심히 그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까지 다 청산을 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청산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인적 청산을 하자, 이 친일파 청산을 하자라고 나오는 이유는 다 이런 데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철도도로의 원조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원조는 데라우치 총독이었다. 이게 역사적인 정답이에요. 자, 총독부가 도로규칙을 제정해서 1911년부터 7개년 사업으로 도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1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이 한반도에 부설한 도로 총연장이 26,989km인데 그 중에서 57%인 15,411km가 191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 77%인 11,829km가 데라우치 총독 시절에 부설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라우치 시절에 자고 일어나면 도로 뚫고 자고 일어나면 철도를 놨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조선 총독부에서 토목관료로 일했던 혼마 토쿠오라는 사람이 남겨놓은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입니다. 조선에서 도로 건설은 데라우치 총독 시기에 열성적으로 이루어져서 1915년경에 전국 간선도로의 대강을 완성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또 요즘에도 저런 이상한 거 옷 입고 비 안 오면 가서 기우제를 지내는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데
그냥 기우제나 열심히 지내고 하늘에다 대고 제발 비 좀 내려주세요. 그리고 또 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또 제발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뭐 이걸 영제라고 하거나 뭐 이런 제사나 지내던 나라에서 근대적 기상 관측을 시작한 것은 1904년 일본에 의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천에 기후 관측소를 만들고 서울, 평양, 부산, 원산, 용안포, 성진, 대구 8곳에다가 측후소를 설치해서 도대체 오늘 눈이 몇 센치 왔는지 비가 몇 미리가 왔는지를 정확하게 조사한 것도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예보라든지 폭풍경보에 정확하고 신속한 그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이웃나라하고도 뭔가 정보를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외 축구소에서 기상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태풍이 언제 올 건지 이런 걸 다 이제 예측을 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조선의 이 종교도 이 사람들이 깊이 개입을 했습니다. 특히 조선 500년 동안 조선 불교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선은 그 유학이 자기네들이 이제 유학자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불교를 전부 투대로 잡아가지고 이 승려들은 그 도성 안에 출입을 엄금을 시켰고 이 승려의 신분을 천민으로 격화시켰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니 뭐 기독교는 다 서울에다가 뭐 지방에다가 도회지에다가 다 교회 짓는데 왜 절은 왜 못 짓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뭐 도성 출입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야 불교 너희들도 똑같이 그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해줄게. 왜냐하면 일본이 불교가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불교를 열심히 이제 그 예우를 해주니까 조선 500년 동안 이 유학자들한테 그렇게 탄압받고 천민 신분으로 격화됐던 이 불교가 다 이제 일본에 협조하는 이런 관계가 돼가지고 일제시대 때 불교는 전부 대처승들이 불교를 장악을 했죠. 대처승은 우리식의 불교가 아니고 일본식 불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14년에 이 경원철도, 그 다음에 서울 태평로 도로개수공사, 조선호텔 신축공사가 준공이 되니까 1915년에 9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개최를 합니다. 우리가 5년 동안 조선을 얼마나 문명화시켰는지를 한자리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박람회를 연 겁니다. 박람회를 어디서 열었느냐? 경복궁에서 열었습니다. 51일간 진행된 박람회 관람자 수가 총 116만 4천 명. 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전시관을 신축을 하고 근정정 등 그 궁궐을 이용해 가지고 진열품이 48,700점이고 그 중에 출품된 것 중에서 우수한 그 품질 이런 걸 품평을 해가지고 뭔가 상도 주고 그래가지고 이 전시회에 와가지고 5년 동안 참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당신들을 문명화시켰어 하는 걸 이제 보여줬는데, 한국의 이제 역사학자들은 일제가 이 경복궁의 일부 건물을 훼손해가지고 이 행사를 치렀다. 그래 이놈들이 우리 경복궁을 훼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에다가 박람회를 했다라고 열심히 비난하기에 바빠요. 비난하기에 앞서서 일본 사람들이 5년 동안 도대체 조선에 와서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나쁜 짓 한 것만 초점을 맞춰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는 우린 맨날 착취만 당하고 수탈만 당했어. 아니 착취 수탈만 당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막 인구가 막 2점 몇 %씩 늘어나요. 이거는 뭘로 설명할 거냐 이거죠. 자, 데라우치 총독이 약 6년 근무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임기를 마치고 제2대 총독이 하세가와 요시미치라는 사람인데, 조선 총독은 다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중에서도 전부 별 4개짜리를 총독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도 별 4개짜리입니다. 이 사람도 막 아주 무단 통치를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조선에 와가지고 선언한 게 뭐냐? 산업 제일주의라는 것을 표방을 했습니다.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을 촉진하고 조선의 산업화를 추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하세가와 총독 재임기서부터 식민지 공업화의 기본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라우치 총독이 막 시작을 한 이 공장 짓는 것을 이 사람이 물려받아 가지고 뭔가 공업화를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후임인 사이토 총독 시절에 조선 산업화 정책이라는 것을 또 표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토 총독의 후임인 우까기 총독이라는 사람도 조선 공업화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를 해요. 그래서 우까기 총독은 공업화를 하려면 전기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북한 지역에다가 막 어마어마한 발전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1945년에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조선에서 쫓겨날 때 수풍댐 뭐 이런 거 다 발전기 뜯어갔나요? 그냥 다 남겨놓고 갔어요. 일제시절 조선총독부 시절에 인구가 2.09%가 증가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 그러니까 우리 고종이 통치하던 시기에 인구 증가율은 0.12%밖에 안 됐는데 데라우치 총독, 하세가와 총독 시절에 매년 1.54%의 인구가 증가를 했고 36년 통틀어 가지고 인구 증가율이 조선에서 2.09%였습니다. 이거는 20세기 전반의 세계 인구 증가율하고 비교를 해봐도 월등히 앞선 거예요. 인구가 왜 늘어났을까요? 조선시대에 비해서 보건과 위생, 의료가 개선이 됐고, 그리고 영양 공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고, 생활 환경이 과거보다 나아졌고, 전반적인 소득 증대가 일어나서 그래도 밥이나 먹고 살았으니까 인구가 늘어났다 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데라우치 하세가와 총독의 무단 통치에 신음하고 각종 수탈과 착취와 억압만 당했다면 어떻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라우치 총독 같은 이 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시대에 한국 사회가 어떤 식으로 변화를 했는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도로교통 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 우리가 모르면 그냥 많은 좌익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와가지고 막 착취했어, 뭐 했어, 뭐 이런 식의 선전선동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욕할 땐 욕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정도는 알고 이해를 하고 일본 사람들이 한 행위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비판을 하더라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